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시마 섬은 한국 역사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지도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일본에서 스시마라고 불리지만 한국인들에게 이 섬은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상징이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 문서와 심층 연구는 스시마가 한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다수의 증거와 함께 보여줍니다. 단순한 섬이 아니라 스시마는 한국 문화와 영토 형성 및 발전 과정의 생생한 증인입니다. 역사의 변동을 겪으면서 스시마는 단지 섬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부심과 인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스시마는 잃어버린 영토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유산과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시마에 대한 권리 회복 노력은 법적 노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노력입니다. 지리적 특성과 풍부한 역사를 가진 스시마는 한국에게 큰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두 나라 관계의 미래에서 계속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현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 간 영토를 두고 강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를 두고 대립 중이고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두고 다투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간도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다투는 영유권 분쟁은 국가의 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시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한국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면서 독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일본이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현재 일본 영토 중 한국이 반드시 찾아와야 할 섬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2009년 6월 일본의 군사 전문 잡지 군지겐큐에는 다케시마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라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독도라고 불러야 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다케시마라고 부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고문을 쓴 주인공은 다카이 미스오라는 전 육상자위대 교관 출신으로 그는 독도를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의 기억도 모르는 이가 떠올리는 황당한 공상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일본인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낸 이 기고문에서 그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제시한 후 이 제안을 정부가 참고해 방어작전을 재검토하고 국방체제의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이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일제히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우리는 반대급부로 대마도를 점령해 협상 우위를 점하면 된다고 맞섰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히로시마에서 독도까지가 약 200km 거리이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거리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대마도는 다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는 고작 49km 떨어졌고 맑은 날은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가깝죠. 반면 대마도는 일본 규슈에서 무려 147km 떨어져 있어 오히려 한국에 더 가까울 뿐 아니라 독도보다 무려 3,700배나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침공하면 한국군이 재빨리 대마도를 빼앗아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반대할 계획은 없지만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본 땅 대마도를 탈환하자는 그 주장이 말이죠. 왜냐면 원래 대마도는 우리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8월 18일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부 수립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상도와 하도의 두 개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이를 불법으로 탈취한 것이라며 당장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은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했는데 이에 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9월 9일 대마도 송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를 수긍하지 않자 이듬해 1월 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일본을 압박합니다. 대일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부터 기산해야 한다면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했고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그들과 싸웠다.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고자 대마도 곳곳에
건립한 비석을 일본인들이 전부 뽑아다 도쿄 박물관에 갖다 둔 것으로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비석도 찾아올 계획이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으므로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요.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연말 기자회견에서도 대마도는 우리의 실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대마도 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일본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역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며 대마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환 요구는 무려 6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6.25 전쟁을 겪으며 흐지부지 됐는데 어쩌면 그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 어쩌면 한국 땅으로 귀속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억지 주장은 아닙니다. 미국 문서관리기록청인 ARA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시된 지도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JANIS라는 육해군 합동정보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JANIS는 전쟁 중 세계 곳곳에서 수행하게 될 미군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해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중 제75권은 한국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권으로 편철된 위 책은 코리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제한권의 표지에는 비등록 기밀, 즉 등록되지 않은 기밀문서라는 의미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서문에는 이 책은 우리가 한국에서 수행하게 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책 제목에 대마도 포함 including TSUSHIMA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781페이지로 구성된 책 전반에 걸쳐 한국의 모든 지형과 더불어 대마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JANIS는 한국은 소수의 큰 섬과 수백 개의 작은 섬을 가지고 있는데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가 대표적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메가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문기 박사의 주장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무성이 개입합니다. 외무성은 대마도 반환 요구에 대한 반대자료 작성을 위해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한 후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등 일본의 5대 학회를 모두 동원해 2년 동안 대마도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연구 결과를 쏟아내는데요. 대표적으로 1949년 일본 역사에 발표된 스시마의 역사적 위치가 있죠. 한편 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본에게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토대가 된 자료는 미국이 작성한 위 책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1945년 한국 수산학의 태도라고 불리는 정문기 박사가 쓴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 평화의 영속성이라는 논문인데요. 정문기 박사는 대마도는 고려에서 조선까지 약 60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속된 땅이었다는 증거를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대마도는 해적의 소굴이었고 밀수의 거점이었으며 침략 전쟁의 전초기지였다는 점을 들어 동양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한국으로 환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조약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미국 측에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보유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에 문서를 보내 한국은 정의가 영구적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 의영토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 영토였으나 일본에 의해 강제적, 불법적으로 점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번째 문단 패러그래프에서 일본은 사할린의 남쪽 절반과 모든 부속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를 소련에 넘겨주도록 명령받는다고 돼 있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런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미국은 대마도는 일본이 오랫동안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평화조약은 대마도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직전 제작하도록 명령한 조선팔도 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대마도는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라는 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산가요략가를 쓴 일본의 승려 겐시는 자신의 저서에서 대마도는 고려의 땅이라고 적기도 했고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 당시 대마도의 마지막 도주종이 다른 일본 조정에 쓴 봉답서에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다리 봉답서에 쓰고 있는 것처럼 대마도는 옛날부터 조선의 영토였음을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 대마도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겹치면서 조선에서는 대마도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하찮게 취급하자 도주 종이달이 자신과 도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식량을 일본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봉답서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반드시 한국이 되찾아야 할 소중한 영토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8개 회사가 모여 반도체 동맹까지 체결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는 낸드 플래시 기업 기옥시아에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 투입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빼앗긴 영광을 탈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기옥시아는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뒤쫓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추진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누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 목적으로 조성 중인 총 6천억 엔 약 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에 기옥시아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옥시아가 이와테현의 내년 봄까지 완공할 계획인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옥시아 이와테현 공장은 기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1조 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된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옥시아는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휩쓸던 주역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가 전신입니다. 이런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를 누르고 도시바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옥시아 도요타 엔티티 등 8개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피두스라는 이름의 새 법인을 차렸는데 자칭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동맹을 이끄는 리더 역시 기옥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1위를 외치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동맹 라피두스에 약 700억 엔, 6,600억 원이란 세금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투자는 마치 순항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만 대면 잘 되던 산업도 주춤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옥시아가 부활을 완성시키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8월 기옥시아는 열심히 지어놓은 낸드 플래시 신공장 가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올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 장비의 납품도 늦어지고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위축되자 신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안 그래도 이미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낸드 제조 라인의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인 후 지금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한기에 신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 가동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하필 이럴 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의 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생산 라인인 평택과 시안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낸드의 재고 수준이 높아 510% 감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96%를 한국, 미국, 일본의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기옥시아가 22%, SK그룹이 15%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오자 선제적 감산 조치로 시장을 얼려버린 삼성전자는 바닥이 왔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해 불황 이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 300단 이상 비낸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블 스택 기술이란 낸드 플래시를 2번에 나눠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7세대 176단 비낸드부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더블 스택 기술 적용은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세대 낸드 더블 스택 공정 채택은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세대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에도 채널홀을 단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이 동급 100단 낸드 플래시에 더블 스택을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만에 낸드를 완성하는 기술로 기술 리더십을 뽐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으로 주춤하던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전 세계에서 아직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도체 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란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웨이퍼 뒷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상단에 전력 공급선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공정상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하면서 회로와 전력선을 한 면에 새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회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면 전력 공급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 회로와 전력 공급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전력 효율과 반도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계가 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파운드리 업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텔은 내년에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며 TSMC 역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삼성, 인텔, TSMC 세 회사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또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유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그로크쥐아 로큐의 차세대 L 칩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크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크 창업자이자 CEO인 조나단 로스는 우리 회사의 4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최고의 AI 성능을 가능하게 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고로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고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2024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미국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주요 고객 중에는 그로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배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나노 MP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4나노 수율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마르코 키사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로크와 협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이 AI 반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선단 공정 기반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경쟁사인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권밍치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2나노 칩 개발을 중단했다. 퀄컴과 같은 선도 IC 설계 공급업체와의 협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1.8나노 공정 연구개발 및 대량 양산을 불확실성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을 따돌리고 차세대 스냅드래곤 제품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공정으로 TSMC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인텔이 급격하게 추격해오자 삼성전자가 긴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퀄컴과 인텔 간 2나노 동맹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니 이런 호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임원단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내쳤다고 하죠.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대기업이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에게 밀린 일본 기업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사람 중심 경영과 현장을 중요시한 그의 철학은 아직도 일본에서 통한다고 할 정도죠. 그가 세운 기업의 이름은 파나소닉. 조금이라도 전자기기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파나소닉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거 파나소닉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에 들어서 파나소닉은 처참한 상황이죠. 지금은 일본 대표 기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거듭된 경영 실패를 겪으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요. 파나소닉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이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반도체와 TV 등 지금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을 산하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파나소닉은 1등에 위치해 있을 때 오만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일본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때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파나소닉의 반도체는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파나소닉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삼성전자의 벽에 부딪혀 결국 기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적자를 거듭 작년 대만 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TV 역시 LG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를 기록 빚을 져가며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도 한국과 중국에게 밀리며 결국 작년에 사업체를 정리했죠. 바닥 끝까지 추락한 파나소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대 파나소닉 사장들은 제조업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 매출 순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나소닉은 중기 경영 계획의 원조인 기업으로 1956년 220억 엔이던 매출을 800억 엔으로 늘린다는 이래 계획을 발표한 이래 3년마당 경영 계획을 세우며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였죠. 심지어 2014년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조 엔을 외칠 정도였죠. 그 결과는 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최근 파나소닉은 50세 이상 구조 조정을 실행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웠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구수미 유키 사장은 이대로는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하죠. 뒤늦게 정신 차린 파나소닉이 사업을 정리한 끝에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배터리 사업인데요. 점점 차량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나소닉이 지금이라도 배터리에 올인해 그룹의 생존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파나소닉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로 결정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요기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의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도
파나소닉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비밀리에 새로운 삼성을 위한 뉴삼성 전략을 구상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연구개발에 22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 분야를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실제로 인사이동에서 삼성의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I의 신임 대표이사로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복이라 불린 인물이죠. 가장 중요한 인재를 삼성 SDI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직접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챙기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최근 삼성 SDI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배터리 매출이 3조 1,073억 원, 영업이익이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 2.7% 늘었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효자 품목으로 제노젠 5가 꼽혔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 소식까지 알리며 불패의 삼성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업체는 협력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장인 정신을 앞세운 이들은 높은 가격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하고만 소통했었죠.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을 면치 못하자 이들 소재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한국 기업에게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파나소닉의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이 삼성으로 거래처를 바꾼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에 필요한 분리막을 생산하는 일본 분리막 업체 아사히카세이는 최근 생산량을 키우고 출고가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죠. 실리콘 제작업체 신SE 화학공업도 최근 생산량을 2배 늘려 사이즈를 키우기로 결정, 한국 기업에게 납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기업 일변도였던 과거와 다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업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파나소닉은 중국 외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37.2%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50% 이상 성장하는 반면 일본 기업은 그에 못 미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존했던 배터리 사업도 삼성에게 밀리는 상황. 파나소닉은 벼랑 끝으로 몰렸지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배터리로 파나소닉 제품을 이용하기로 결정. 무려 자사 제품의 87%를 파나소닉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나소닉의 핵심 제품인 4680 배터리가 없으면 그룹이 망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파나소닉은 최근 와카야마 현 기노카와 시에 위치한 공장에 8천억 엔의 설비 투자를 단행 연간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파나소닉 전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발판대로 삼아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파나소닉의 제품이 전체 시장에 통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으로 수입된 테슬라 차량과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동절기에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40%나 저하된다는 사실을 감췄다는 게 원인이었죠. 이에 테슬라는 배터리를 조사한 결과 파나소닉에서 납품한 배터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현재 87%에 해당하는 배터리 공급이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테슬라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유럽 등지의 추운 지역에서 테슬라를 향해 리콜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가뜩이나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 테슬라는 현재 파나소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의 배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을 최우선 공급자로 고려하고 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것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붙잡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 대기업이 삼성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파나소닉 임원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찾아 사죄하며 테슬라와 계약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온 임원단을 만나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대기업의 추한 모습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하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배터리
산업을 가리켜 새로운 석유 오일라고 칭하며 산업 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지목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했듯 향후 미래 산업에서 배터리는 무조건 필요한 부품으로 배터리를 손에 쥔 기업은 세계를 쥘 수 있다고 평가하죠. 왕좌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과 LG 등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격변하는 새 기술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영광에 취한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일본은 언론을 통해 K배터리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일본 유명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 기초적인 기술 수준에서 취약하다고 주장 안전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를 비하하면서 일본 배터리는 칭찬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이기에 이도 저도 아닌 한국 배터리는 추락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 배터리 기업들의 끝도 없는 추락 배터리 업계 평균 성장률이 163%가 넘는 것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50% 정도 되는 성장률에 머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에게 고개 숙이며 살려달라고 하는 일본 기업과 끝까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한국 깎아내리기에 들어간 일본 합계 세계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이 성장의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리길 기원하겠습니다.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곧 철회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산업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은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물론 한국이 그동안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소부장 국산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립화를 상당수 이루었으나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추진했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의지와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국산화 속도에 일본이 깜짝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공개한 게임 체인저 기술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에 뛰어든 지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처음엔 극도의 공포를 초래했지만 사실상 나중엔 국산화 의지를 키우는 동력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앞으로 우리 반도체 공급망과 소부장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개한 게임 체인저 기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날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대초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타깃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주력 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공정에 주로 쓰이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가지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소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일본 불화수소 수입 비중은 44%, 포토레지스트는 92%에 달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소재를 일본에서 들여올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기술 자립과 국산화였습니다. 기업들도 주입처 다변화 등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소재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성과도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EUV 극자외 선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소부장 수입액은 전체 소부장 수입액의 1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수출 규제 전까지 일본산 수입 비중은 23.8%에 이르렀지만 8% 이상 내린 것입니다. 물론 수출 규제가 곧 수출 금지는 아니었기에 반도체 업황에 실질적인 악영향은 없었으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국산화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국산화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기술 자립화라는 한 단계 발전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여간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는 공포보다는 감내할 수준 정도였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소부장 국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국산화 성과도 여럿 나왔습니다. 일본산 수입 대체의 가장 성공한 품목은 불화수소입니다. 지난해 2022년 기준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수입은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90%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과 SK머트리얼즈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솔브레인은 2020년 초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해 12N99.999999999% 급여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K머트리얼즈는 2020년 중순 액체 불화수소 대비 개발 난이도가 높은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3N급의 초고순도 제품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국산화 7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까다로운 수출 규제 탓에 한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일본 기업도 늘었습니다. 일본 스미토모 화학 자회사인 동우화 인캠은 2021년 9월 100억엔을 투자해 전북 익산에 생산 라인을 건설해 지난해 중순부터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카공업 TOK도 인천 송도에 위치한 공장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중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일본 기업들의 탈일본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글로벌 점유율이 워낙 높아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반도체 소재 개발을 강화해온 LG화학은 포토레지스트 개발로 액상 소재 생산에 나선 첫 번째 국내 기업입니다. LG화학은 그동안 반도체 후공정의 칩과 회로 기판을 연결하는 접착 필름 DAF를 만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 양산 라인 적용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삼성 SDI도 반도체 초미세 회로 공정에서 게임 체인저 소재로 각광받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 개발에 착수하면서 일본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범용으로 활용하는 유기물 포토레지스트 PR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삼성 SDI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무기물 PR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광공학회 SPI 2023에서 세계 EUV 극자 외선용 포토레지스트 동향과 함께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발표에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에 여러 차례 무기물 이노게닉 포토레지스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검증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소식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삼성 SDI 전자재료 사업부가 개발에 뛰어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회사 기술 로드맵이 알려진 것입니다. 삼성 SDI는 2019년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의 일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가 다양한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차세대 제품으로 점찍은 이유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노광 공정은 웨이퍼의 빛으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작업인데 이때 빛과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 위에 발라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은 탄소산소 수소 등을 포함한 유기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 포토레지스트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로의 폭이 10나노미터 이하로 미세해지고 폭까지 깊어지면서 빛으로 파낸 회로 모양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회로 분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소재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유기물이 아닌 금속, 그야말로 무기물 알갱이로 만든 소재입니다. 금속 특유의 단단한 성질로 미세한 폭을 깊게 파더라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7나노 이하 미세 노광에 쓰이는 EUV 공정에서 쓰임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진균 인하대 교수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노광 공정으로
손꼽히는 극자외선 EUV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의 강자는 일본 소재 업체인 JSR 자회사 인프리아입니다. 인프리아는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물 PR을 양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SDI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최근 국내 반도체 소재 업계에서도 삼성 SDI 외의 다양한 기업들이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EUV 노광 공정 후 생긴 부산물을 씻겨내는 린스라는 소재를 국산화한 영창케미칼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연구 개발 내용을 기술 로드맵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EUV PR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진세미캠이라는 소재 기업도 무기물 PR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지난해 말 EUV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해 반도체 고부가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EUV PR뿐 아니라 최근 무기물 PR 개발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양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망은 잠재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부장 국산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리스크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국산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핵심 소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례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출 규제가 풀린 뒤에도 국산화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회장도 국산화는 곧 다변화 전략의 하나라며 다변화를 해야만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국산 제품을 외면하거나 국산화를 멈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반응도 엇비슷했습니다.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여건상 100% 소부장 국산화 달성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망 이슈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대체할 정도의 국산화에만 성공해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반도체 소부장 자립을 위해 집중 투자한 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내 기업들은 일본 핵심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려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뤄 글로벌 시장도 장악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